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친일파 150여 명을 만화에 담아서 친일파 열전을 쓴 박시백 화백과의 만남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그 일제시대 전부터 전기 초기의 친일파들은 어떤 세력인지, 또 후기의 친일파는 어떤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등등 나눠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친일파들 어떤 행적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하는지 좀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박시백 화백 만나보죠. 박시백 화백님, 이완용을 필두로 8명이 표지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네. 이완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잠깐 언급을 했어요. 네네.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처음엔 친미파, 그러다가 친러파, 그러다가 이제 친일파 쪽으로. 네네. 정말 대표적 추세주의자군요. 그렇죠. 그다음이 박중량. 네네. 어떤 사람입니까? 박중량은 흔히 이제 이 영국에서는 신점의 친일파라고 통칭되는 사람인데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일본에 유학하면서 그야말로 일본의 모든 것에 매료된 것 같아요. 일단 이토 히로부미를 굉장히 존경했고, 그 외에 이제 일본적인 것 등등에 대해서 다 굉장히 이제 찬미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이후에 그 대표적으로 이 사람의 행각이 드러나는 거는 이제 3.1운동 과정에서 자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재단. 자재단? 예, 자제하자. 일종의 이제 3.1운동에 대한 방해 공작을 위한 단체를 꾸려서 이거를 전국적인 단체로 꾸려나가거든요. 그래요? 네네. 굉장히 그야말로 그 신념에 찬 열성적인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직위나 이런 거 없이 그런 걸 만들어서 전국 조직까지 꾸려요? 그 직전까지 아마 경북도지사인가를 도장관인가를 했었을 겁니다. 예, 관료였었고요. 예. 고위 관료 출신으로서 네네네. 3.1운동에 맞서는 자재단. 네네. 네.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뭐 각종 친일단체의 주요한 간부 역할들을 맡고 글 쓰고 연설하고 이런 것들을 두루 다 했고,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이 이후에 이제 해방이 돼서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는데, 체포가 되고 나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떳떳하게 친일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당시 친일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민족을 위한 바른 길이었다라고 강변을 하고, 심지어 이완용에 대해서도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하는데 이완용의 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런 것이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한 사람이죠. 네. 그 논리의 근거가 뭡니까? 이완용은 애국자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저도 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는 이제 과거 조선이 가졌던 것으로는 이 나라의 발전, 민족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때문에 발전된 문화였던 일본이 와서 우리를 이끌고 문명화시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정당하고 또 보다 좋은 길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른바 그냥 식민지 근대화론의 뿌리로군요. 그렇다.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식민지 시대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네네네. 그것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광수는 일단 이 사람이 3.1운동 이전에 이미 무정이라고 한 소설로 그야말로 베스트 작가로 떠오른 사람이었는데, 28 독립선언을 기초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상해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독립신문 주필을 맡아서 일을 하기도 하다가 넘어오게 되는데, 또 뭐 그 농촌 계몽운동 같은 것도 또 펼치고. 네네. 근데 어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28 독립선언에서 임종 활동하는 이 과정이 오히려 그 인생에서는 좀 이질적인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매일신보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굉장히 일본에 대한, 일본의 발전된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적대감이 거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다 그러고 예. 뭐 이러저런 분위기들이 이러다가 정말 독립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혹시 가졌지 않았나. 그래서 28 독립선언에 같이 참여하고 임시정부 활동도 같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기간이 오래가질 않죠. 곧바로 견디지 못해서 국내로 들어오고는 바로 뭐 민족개조론 등등을 쓰면서 상당히 이제 다른 모습, 심지어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허위로 이제 해외에 떠돌면서 명망이나 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겸하하는 그랬어요. 이런 입장을 이제 견지합니다. 그리고는 일관되게 친일의 길을 가고 재밌는 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일본이 그야말로 완전히 파시즘화를 강화시켜 나갈 때 예. 이런 이광수 같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믿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광수가 이끌던 수양동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적발하면서 하나의 사건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광수 다시 이제 투옥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다시 전향서를 또 쓰고 나와서 그 이후에 더욱더 본격적인 친일 활동을 펼쳐나가게 되죠. 네. 그러면 그 28 독립선언 쓰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친일 행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지식인 문인으로서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면 무슨 뭐 관직이나 이런 걸 뭐 맡은 바가 있었습니까?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잘 나갔죠. 왜냐하면 총독부에서 배려해 준 면도 있고, 당시 이제 김성수 씨가 이제 동아일보를 만들 때 함께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거의 신문에서 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신문 사주를 제외하고는 정말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여요. 동아일보 부사장이면서 편집국장이면서 격리부장, 학예부장 뭐 등등을 다 겸하고 또 글도 많이 써서 당연히 소설 연재하고 사설 쓰고 그 외에 무슨 동아일보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조그만 난이 아직도 있는데 요것까지 담당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자였죠.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이 스카우트에 나가면서 조선일보에 가서도 똑같은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 자신은 신문계의 뭐 조선의 무솔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지식인 문인 그것이 아니라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거의 책임자급 그렇죠. 논조를 좌지우지한 그 기간이 길었다. 그렇죠. 근데도 일제로부터 한 번은 또 고통을 받았다. 참. 그다음 윤치호. 윤치호란 인물이 또 되게 독특한 인물인데 이분은 처음에 이제 일본 유학하고 그다음 미국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갑신정변에 관여하진 않았는데 이들과 친한 부류로 찍혀서 개화파의 일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일단 도피했다가 상해에 가서 뭐 선생도 하고 이러다가 미국으로 가서 박사까지 아마 받았던 걸로 아는데 미국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친미파가 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좀 인종차별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인종차별?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문화나 그 발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선망하면서도 미국식 그런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하는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데 국내에 나중에 들어오게 돼서는 독립협회 활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드필 그 박사가 만들었던 이것의 2대 회장으로서 당시 이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의회 조직을 꾸리고 이거를 자신의 개화 세력들이 차지해서 이후에 개화를 이끌고 간다. 이런 구상을 가졌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종이 이걸 탐탁지 않아 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이후에 이제 을사조약을 겪고 나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강운동,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부강해져야 한다라는 걸 그야말로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을사조약이 이루어지니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 자결로서 안가하고 또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 우리는 자강해야 된다라고 이제 상소문을 올리면서 이른바 자강운동을 이제 활성화시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힘을 키우자. 네네. 뭐 거기까지는 친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 나중에는 아직 병합되기 전인데 그 안창호가 미국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신민회를
일종의 비밀 조직이었던 시민회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같이 가담을 했고 이게 그 강제병합 이후에 이게 드러나면서 꽤 형을 오래 삽니다. 네, 네. 한 6년인가 받아서 3년 정도 살았던 걸 기억하는데 예, 이렇게 감옥살이도 하고 나오고 나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약간 사회진화론적 사고 이것을 더 공고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자강으로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3.1운동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매일신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자라고 하는 건 강자에게 복종함으로써 강자의 동정을 받아야 사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조를 펴니다. 강자의 동정을 받아야 산다. 네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싸우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입장으로 뭐 이 사람도 이광수라든가 여타 최남선이라든가 등등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다가 마찬가지로 중일전쟁 이후에는 그야말로 최전선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연설하고 글도 쓰고 하는 친일 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이 사람도 해방 이후에 자기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개 빳빳이 들고 길거리 다니고 그랬다 그래요. 네. 다만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제 아마 내일열로 쓰러져서 죽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뭐랄까요? 자중해야 된다. 자중해야 한다. 네, 삼가야 한다.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윤치호가 그 일제 말 학병 보내면서 장하다. 그대들 용단 오직 순충봉공에 몸을 바치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걸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 김환란. 김환란도 뭐 워낙 이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김환란은 이화학당 출신이고 그 기독교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해서 막 석사학과까지 공부도 많이 했고 들어와서 농촌계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역시 중일전쟁 이후에 당시 뭐 애국금차회라고 하는 단체가 꾸려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들이 이제 이른바 고위직 여성들이 자기 갖고 있는 금비녀 같은 걸 다 모아서 이제 말하자면 국방성금을 내자라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요. 이걸 발기인경 간사를 맡으면서부터 본격 이제 친일의 길에 들어서고 이러한 행보들로 인해서 이제 당시 총독부에 입금을 사가지고 이화여 그 여전 학장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총독도 자주 만나고 총독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친일 단체에서 활동하는 한편 자기의 제자들이죠. 여학당의 그 여학생들에 대해서 뭐 근로정신들을 직접 파견할 것을 권하고 실제 파견도 하고 또 이 땅의 그 어머니들한테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들을 전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식의 글도 많이 쓰고 열심히 활동을 했죠. 여성으로서는 대표적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사실 친일의 행각 자체는 그들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죠. 왜냐하면 군관학계 관계 40년에 대해서야 입교를 하고 44년에야 소위 달아서 이제 한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친일의 행적으로서는 여기에 이제 간판으로 등장할 사람이 전혀 아닌데 다만 그가 가졌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그럴만하다 싶고 더더군다나 이제 생각이라면 어떤 측면을 그 만주군관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사범학교 나와서 이제 초등학교 훈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인이 되고 싶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나이가 이미 이제 모집 연령을 지나쳐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제 퇴짜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어서 혈서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고 하면서 정말 일본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거듭 밝힘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비록 그 당시 어린 나이였다고 하지만 그런 일본의 식민 체제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출세주의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출세주의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그런 친일의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해방이 끼친 그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뭐 원탑이니까
그런 상징성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공과 과를 동시에 봐야 한다. 뭐 이런.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친일파 여부의 선정 문제는 이게 해방 이후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네. 만주군관학교 졸업하고 소위가 된 게 44년이니까 네네. 행적으로는 뭐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그 상징성 같은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네네. 뭐 이런 말씀하셨고요. 방응모. 네. 조선일보. 그렇죠. 조선일보 전 사장이죠. 조선일보는 원래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김성수가 직접 창간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이제 사장을 여러 번 거치게 돼요. 계속 경영난을 겪게 되다가 인수를 한 거잖아요. 방응모 씨. 방응모 씨가 이제 그 금광을 해가지고 금광에서 대박이 돈 났습니다. 벌어서. 네. 예. 이 돈으로 인수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거든요. 그 전까지 조선일보는 굉장히 동아일보보다 어쩌면 더 진보적인 논조를 펴는 이런 신문이었고 동아일보와 어떤 선명성 경쟁을 오히려 앞장서서 주도하던 신문이었는데 방응모 사장 이후에는 본격적인 그야말로 1등 신문을 위한 질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막 그 조속관 체제를 만들고 이걸 빨리 배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사가지고 직접 비행기를 배포에 활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획기적인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면서 실제 발행 부수나 이런 것에서 동아일보를 나중에 앞지르게 되죠. 네. 근데 이 중요한 또 과정에서의 전개가 기업을 일구는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개가 있는데 바로 그 동아일보에서 있었던 일장기 말소 사건 이게 벌어지면서 동아일보가 이제 정관 조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방응모 사장은 이게 찬스다. 기회다. 네, 해서 사세 확장의 기회다. 사세 확장의 일대 기회로 삼고 발전 자축회 이런 걸 열면서 대대적인 확장 작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논조도 뭐 이후로 점점 더 친일화되고 방응모 사장이 직접 이제 편집국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동안에 쓰던 용어들 이를테면 뭐 장개석 소통통 이런 거 하면 장개석 군인가 장개석 씨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세세한 것에서부터 해서 친일의 길로 본격하기 시작했고 또 이때 발맞춰서 또 총독부의 간섭도 굉장히 강화되는 시점이기도 했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진 그 유명한 천황폐하 만세 그 사진 같은 걸 일면에 그 1월 1일이면 실른다든가 하면서 그렇게 버팁니다마는 일본은 어쨌든 이제 이 한글로 조선인이 발간하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끝내 할 수 없어서 조선동아를 결국 다 폐간 조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방응모 사장은 이제 조선일보가 폐간되고 나서도 그 자매지였던 조광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조광. 예. 꾸준히 이제 자기 직접 글을 써가지고 친일 활동에 적극 나서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또 역시 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체를 키우고 돈을 번 돈으로 또 음으로 양으로 애국지사 독립운동가들도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지 않았느냐. 뭐 좌우파도 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성수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 방응모도 오히려 제대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쪽에서의 주장은 당시 만정이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했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런 것은 정말 부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신문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우리나라 인텔리들에 대한 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 신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매일같이 이제 친일적인 논조를 펴고 또 전쟁의 협력을 주창하고 하면서 밖에서 몇몇 그런 자기 개인적인 안면 있는 사람한테 도와줬다 이런 걸로 커버될 정도의 것은 아니지 않나. 사적인 개인 관계하고 네. 공적인 어떤 활동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 그럼요. 그런 거로군요.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박춘금.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박춘금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 네, 그야말로 그 맨주먹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용직 등으로 하다가
이제 풍력배로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조폭이에요? 예, 예. 그리고 상해회라고 하는 그때 이제 그 박천군과 비슷하게 그야말로 그 멘붕으로 간 조선인 청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노동자들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자 하는 아주 좋은 의미의 상해회를 조직해서 상해회. 상해회. 예. 처음엔 상구회라고 서로 구조하자 이런 의미의 상구회에서 상해회로 바꾸는데 일본 내에서 말이죠. 네네. 뭐 실제 이제 일정한 도움들도 서로 주고 했겠죠. 아무래도 네. 같이 모이곤 하니까. 하지만 이제 본인이 색깔이 야쿠자들과 결합되고 일본 극우와 결합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에 어떤 노동자들 내에 사상적으로 불순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적발하고 제거하고 이런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등등의 활동들을 하면서 일본 내에 신임을 샀고 이 사람이 대단한 거는 일본 내 중의원 선거에 나가서 2번이나 당선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폭 출신으로 일본 의원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런 케이스가 유일한 사례인데, 네네. 이후에 다시 국내,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활동을 하고 특히나 이제 막바지에는 대의당이라고 하는 뭐 아시아 민족주의 이런 거, 대아시아주의 이런 걸 내세운 친일단체를 결성하려고 하다가 이게 부민관 지금 시청 별관인가요? 예. 그 부민관에서 이거를 하려다가 그 당시에 지금 이름이 어떤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폭탄을 설치했다가 부민관 폭파 사건이라고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걸로 해서 이제 행사 자체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일본과 한국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맹렬하게 친일 활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네. 일본 중의원까지 하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도 위세가 대단했겠어요. 대단하죠.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글쎄요. 하지 못하고. 게다가 배경이 조폭이면. 그러니까요. 한국 내 폭력 조직을 만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국내에 와서도 2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상해회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게 막 만들어지던 그 시점에 한국에 와서 한국 지부격의 상해회를 또 만들고 그리고 예컨대 암태도 소작쟁이인가 어느 소작쟁이에도 직접 관여해서 예를 들면 말하자면 요즘에 구사대처럼 가서 폭력 행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동아일보를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 박충금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김성수 씨가 사장이었는지 송진우 사장이 체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들 같이 이제 술자리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권총을 꺼내들고 협박해서 뭐 무슨 서약서를 쓰게 만들고 이런 일까지 벌였을 정도로 정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였죠. 동아일보가 박충금의 활동에 비판적 기사를 쓰니까 사장을 불러서 식사 자리에서 그 사장이 그 식사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위세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상도 하고 사과한다는 식의 서약서를 쓴 게 다시 이제 이후에 말썽이 돼서 동아일보 기자들은 이게 되게 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서 실제 사장이 물러가고 뭐 하여튼 그 이후에도 사건이 이제 됐을 정도로 꽤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로. 참 뭐 인물 하나하나가 다 뭐 참 대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특히 박충금 스토리는 영화 같은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충분히 영화적인 그런 인물이네요. 네네. 자, 이렇게 이 표지의 8명 뭐 얘기를 좀 쭉 더 들어봤습니다만은 지금 뭐 제가 어제도 언급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래? 저도 잘 몰랐던 사실들 같은 거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네네. 표지 등장할 급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람들을 더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이렇게 몰라서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만화책이 처음 나왔다는 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응이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 보고 이제 그와 같은 되게 놀랐다는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네, 뭐 친일파 청산, 뭐 그 논란, 현대 지금에까지 뭐 이런 복잡한 정치관계적 얘기 이전에 왜 그 사람들이 친일파로 불리워지는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박시백 화백
그 처음에는 시사만평가로 하시다가 네. 조선왕조실록 그리면서부터 역사 만화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끝내고 일제시대 끝내셨어요. 네, 네. 친일파까지 내셨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은 현대사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선 이제 고려사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고려사? 네, 네. 왜요? 처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 끝내고 나서도 고려사를 먼저 할까 일제강점사를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조선왕조실록 그 마무리가 강제병합이 되면서 딱 끝을 내놔서 아무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제강점사를 먼저 했고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고려사를 한번 훑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근데 충분히 있나요? 조선왕조야 뭐 조선왕조실록이 세계적인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글쎄요. 힘들었고 고려사는 고려사가 있죠. 고려사가 있는데 쭉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한 중반 이후는 꽤 그래도 꽤 상세한데 앞부분 특히나 이제 고려 초기 과정이 이 후삼국에서 왕건이 천하를 통일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왕건이 이제 나라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그리고 한 100여 년 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소락합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네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 고려 시대가 국제적으로 보면 조선 시대하고 비교 못할 만큼 대제국이었다면서요? 고려가요? 국제적인 그 어떤 네트워크 면에서 그런 면은 있죠. 그러니까 조선은 되게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인 그러니까요. 나라였고 고려는 뭐 신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그런 외부와의 관계는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류는 많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조선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선은 그야말로 문치의 나라다 보니까 문치 예.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련되죠. 네. 아무리 우리가 조선하면 당정을 떠올리지만 이게 다 말로 오가는 그런 예. 것들이잖아요. 근데 고려는 바로 칼로 승부를 봐버리기 때문에 정말 끝없이 내부에서도 반란과 외침도 참 많고 네,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고려 기간도 어마어마 긴데 꽤 길죠. 예. 그거는 몇 권짜리로 기획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조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것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력이 워낙 그러니까 지금 한 5권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나올 고려사 만화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박시백, 화백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